동영상으로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인강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프를 선택을 했으니까 오프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 과목 끝나고 가령 뭐 민법이 한 2달이 걸리든 4개월이 걸리든 민법만 계속해서 민법 끝내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 끝내고 시설개론 끝내고 이게 좋으냐, 아니면 학원 커리어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다른 과목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꼭 뭐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학원 커리어에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만 4개월 투자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원리를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민법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로서 설명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만나면 또 아닙니다. 답을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학원 커리어에 따라서 그냥 하루 한 과목씩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령 한 3월 달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져 있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요 부채와 자본을, 가급적이면 순서 맞춥시다. 위에가 부채, 아래가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꼭 시험과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제일 좌측 상단에 회사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얘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일정 시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그 어디에도 일정 시점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정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차변에는 자산인데 우리 오전에 간단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자산은 크게 둘로 나누었었죠. 어떻게? 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유동과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1년.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1년 이내에 이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는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도 1년입니다. 그럼 유동부채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될 것. 그럼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자본의 종류는 일단 5개다. 5개다는 거하고 자본하고 자본금이 다르다. 이것만 일단 이번 과정에는 기억합시다. 자본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르다. 그 자본금은 한 주당 가격이에요. 한 주당 단가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하면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왜 좋으냐? 올라가면 그것만큼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이 커지죠. 자본이 커지면 자산도요 덩달아 커지는 거죠. 경영학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뭘까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우리가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 극대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못하면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자본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해요.
그럼 회사는 그만큼 자금을 또 조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고요. 상식적으로요. 주가 극대화. 그러면 재무상태표 대변 쪽은 자본의 조달을 나타냅니까? 대변 쪽은 자본의 조달?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느냐? 타인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느냐?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느냐? 그럼 타인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 자기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파트나 회계학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채와 주식은 그냥 시험 문제. 항상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주식과 사채.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든 사채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채에 투자하면 뭐라 부르죠? 채권자라 그러죠. 우리가 사채에 투자하면 채권자라 불러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주주라고 표현하죠. 주주. 주주에 대해서는 뭘 지급하는 거죠? 여기는 배당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채권자한테는 뭘 지급합니까? 이자를 주죠. 표시 이자율만큼 반드시 주는 거예요. 회사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손실이 생겨도 이자는 줘야 돼요. 근데 배당은 상황이 좀 다르죠. 회사가 손실이 생겼다가 배당 안 주는 거고, 이익이 적다 그럼 적게 주고, 많이 발생하면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왜 사채를 발행할까요? 기업의 이미지 등이 안 좋아서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이 곤란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저 회사 최근에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소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와 주식이라는 개념. 아, 자본은 이렇게 조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 대조표 같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차변 쪽은 뭘 나타낸다고요? 자금의 운용. 아, 이렇게 해서 100억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돈을 사용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당좌, 재고, 유형. 이게 시험 문제 1순위. 자,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재고자산을 찾아보세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럼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에요.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각각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해커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재고자산일까요? 학원은 강의를 파는 곳입니까? 책을 파는 곳입니까? 강의를 파는 거죠. 책을 파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그렇죠, 출판사, 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뭔가요? 그게 강의 컨텐츠.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오프 공간에서 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하거나 강의 컨텐츠. 그럼 투자자산은 해커스가 학원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자가 근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에다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의미를 잘 봐요. 토지를 샀습니다.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을 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개념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그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으로 구분했다면 자,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방금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였죠? 판매다 그랬죠? 그럼 그 말 바른 말로 바꾸면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예요.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 그럼 당좌자산 한번 정의해 보세요. 판매 없이. 그러니까 둘 다 1년 이내에 현금화 한다고 했죠. 근데 방금 재고자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재고자산을 다시 정의하면 판매를 통하여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면 그럼 당좌자산은요? 판매를 통하지 않고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제일 1순위가 뭐던가요? 현금. 그러니까 바로 현금. 판매 안 해도 그 자체가 현금인 그런 자산을 당좌자산. 이 단어 그대로요. 투자.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유형자산은요? 사용. 무형자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최근에 와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게 지적 소유권 같은 거.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 특히 최근에는 중시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이 네 가지를 구분할 때는 정말 시험 기준으로 의미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재료의 제목. 그럼 이 세 가지 방금 우리가 나눴었죠. 재고자산은 어디에 속하던가요? 유동자산에. 투자하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사용이에요. 보유입니다. 보유. 이 세 가지 자산의 공통점이 보유를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다 달랐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구입했답니다.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판매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면 이거는요. 무슨 자산? 판매,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 특히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목적을 정확하게요. 자,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기억 이해는 쉽죠. 딱 사용이라고 전제를 해버렸으니까 무슨 자산? 유형자산이죠. 자, 디귿. 디귿은 컴퓨터 제조 회사라는 저 표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돼버리면 부동산 판매회사가 공장을 신축해서 보유를 하고 있대요. 응?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부동산 판매회사라면 이 토지의 목적이 뭔가요? 판매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신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조회사 입장에서 공장이 신축되면 목적이 뭐죠? 사용이죠.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사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유형자산. 그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도 유형, 세 번째는 사용한다는 표현은 없으나 의미 속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형. 자, 그 다음 투자일 때는 투자라는 말을 딱 제시해야죠.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 리얼로 갑니다. 리얼에서 키는요. 판매. 그러니까 무슨 자산이 됩니까?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확합니다. 자, 리얼.
자동차 제조회사랍니다.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 키는 이겁니다. 원재료. 재고자산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럼 제공품은 뭘까요? 자동차가 완성된 게 아니죠. 자동차에다 각종 재료들을 투입시켜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진행 중인 상태. 자동차가 완성되기 전의 상태. 원재료. 모두 다 목적이 뭐죠? 판매. 그래서 이것도 재고자산.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게 일단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60점입니다. 아까 좀 불편한 게 좀 있다고 했지만 나 요거만 할 거야. 그러면 그 60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도 60점 나와요. 자, 머릿속에 딱 그려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크게 두 개.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 자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도 자본 안에 포함된다는 거. 그럼 자본금이 뭡니까?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한 주식이다. 주식 한 주당 가격 곱하기 주식 수 하면 그게 자본금이 된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식이 오르면요.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또 필요하면 이 주식을 소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감자라 그래. 감자.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것도 이러고 자본을 조정한 거예요. 감자 반대말이 뭘까요? 감자 반대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자, 5개 항목을 기억해 놓읍시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 그냥 포괄이라는 말만 일단 기억해도 괜찮아요. 포괄,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요한 거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중요해요. 일단 이런 구조. 자,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어떻게 나눈다고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을 금융자산이다. 우리 기본서가 곧 나올 텐데 기본서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금융자산이 있고 여기도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금융자산으로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비유동자산에는 4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좋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1년인데 판매를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거냐, 판매라는 과정 없이 할 거냐. 판매라는 과정 없이 하면 당좌,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재고. 이들은 공이 다 1년 이상인데 얘는 투자 목적, 얘는 사용 목적. 이거는 시험 문제. 그 별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물어봐요. 지문 하나로 툭툭 출제가 됩니다. 그럼 개념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자, 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금화. 그러면 주식은 유동성이 높습니까? 현금화하는 게?
주식이 유동성이 높습니까? 현금이 유동성이 높습니까? 주식이 높습니까? 부동산이 높습니까? 이게 유동성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성은 가령 예금을 잡으면 예금은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고요. 주식은 좋고 부동산도 좋고. 근데 부동산의 단점은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다. 부동산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현금화가 좋다.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화가 곤란하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를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는 유동성 순서구나. 그럼 이것도 기준에서 제시했을까요? 그렇죠.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자꾸 되뇌기해야 됩니다. 자꾸 되뇌기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부채로 가볼게요. 역시 1년입니다. 부채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죠?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자, 다시 갑니다.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다시 두 개. 당좌하고 재고하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부채도 유동, 부동. 유동, 비유동. 자, 당좌와 재고로 갑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둘 다 1년 이내인데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도 현금화 될 수 있느냐. 한번 쭉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험에 탁 놓으면 돼 이렇게. 재고자산은 팔아야만, 판매를 통해서만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자, 당좌자산입니다. 하나씩 그냥 구경하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일단 유동성은 제일 좋겠죠. 자, 두 번째요. 단기 투자자산. 근데 비유동자산에는 아예 투자자산이 있었죠. 계정 과목에. 근데 이건 투자자산이 고 당좌자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안에는 두 가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름. 자, 성급비용. 성급자 빼세요. 성급자 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그 성급자가 들어가는 순간 달라져요. 성급비용이 무슨 말이라고요? 미리 준 거죠. 내가 줄 필요 없다고 지금. 줄 필요 없는 건데 미리 줬다고요. 대신에 향후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거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미수자 빼세요.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근데 미수자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뭐라고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수익을 못 받았다고요. 자, 오늘 저 계정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자꾸 용어 나올 때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용어들이 힘들어요. 요 용어들. 그리고 기타 비유동은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당좌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1년 이내, 1년 이상 그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성격이에요. 앞에 장기자만 붙으면 되니까. 장기 성급비용, 장기 미수 수익. 그렇게 해버리면 달라지는 거니까.
미수금. 미수금은 또 뭔가요? 받아야 될 숫자가 받을 숫자죠. 받아야 될 돈인데 아직 못 받았다고. 어쨌든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닌가요? 그럼 자산으로 보는 거죠. 성급금입니다. 먼저 지급한 거죠. 요거는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아니, 요거요. 성급 비용하고 성급금하고. 성급금 안에 성급 비용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암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간단해요. 그냥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막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당좌자산의 종류들이 많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토지도 여기 들어가겠죠. 맞나요? 건설회사는 만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토지니까. 그럼 토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가 가지는 토지의 제목이 뭘까요? 재고자산. 다른 말로 바꾸면요. 원재료. 정답을 찾았으면 손으로 답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 두 분은 적극적으로 노는데. 좋습니다. 오빠들도 다 맞추는데. 자, 왜 5번이 답이라고 한 거죠? 임차료는 뭔데요? 그렇죠. 비용이죠. 무슨 요로 끝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비용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자본금하고 자본하고는 다릅니다. 자본금, 재무상태표 맞고. 자, 앞에 선급자 뺍시다. 보험료 그러면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그럼 선급보험료는 뭐죠? 먼저 지급한. 먼저 지급한 거니까 아직 내 입장에서는 서비스 받을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자산으로 간다. 외상외출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회사가 우리 기업에서 외상으로 판 거예요. 저 근데 상대 회사가 최근에 많이 부실해요. 경영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40만 원은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떼였다 그러죠. 떼였다. 그걸 회계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손. 대손. 근데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대손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요. 이렇게. 차감해서 외상매출금 6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라고 해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 이익준비금 어디에 있던가요? 저는 자본에 속하니까 이것도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 않나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겠다는 의도인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다시요. 자, 전체 다시.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자산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자산이란? 자산. 자산은 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경제적 편익이고요. 부채는요.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가 되고 자본은요.
자녀 지분. 그러니까 자녀 지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산 빼기 부채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자산은 다시 두 개. 유동, 비유동.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어렵다. 다시 유동은 다시 두 개. 유동은 다시 두 개. 당좌, 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이내에 판매를 해서 현금화 시키느냐, 판매 없이 현금화 시키느냐. 예? 밑에 내용들은 그냥 목적입니다. 투자냐, 사용이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그런 정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는 기준은요, 1년 이내. 똑같은 사채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사채라면 유동으로,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본의 종류는 5개. 이거 여기. 예. 예.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놓읍시다. 자, 기본적 그림은 딱 그려놓고 자산이 안 돼 있는데 부채를 본다?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절대적으로 자산이 높으니까요. 자산 중에서도 어떤 걸 학습한다고요? 당좌. 왜 당좌가 중요할까요? 아까 보세요. 계정이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유형. 왜 재고가 중요할까요? 왜 유형이 중요할까요? 이는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 판매 아니면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각 요 둘은 그냥 전통적으로 4개. 당좌자산은 조금 등락폭은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24년도에는 지나치게 많이 나왔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금융자산이라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문제도 강화되는 것 같아서 문항수는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아니, 많아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쪽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순수한 이론이 있습니다. 순수한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다 관련된 내용에서의 이론이었죠. 그럼 회계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순수 이론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 파트를 제외한 회계 처리를 하려면 기준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면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수정해야죠.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 변동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내용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가 적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간평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하지 말자는 주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할 거예요. 가장 핵심, 늘 출제되는 것들만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범위를 합쳐서 총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빼보세요. 문항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대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당좌자산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용어들을 구경할 겁니다. 당좌예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예금하는 건 뭐라 그러죠? 정기예금. 그죠? 당좌예금은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나 운영하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당좌수표라 그러죠.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 가서 내가 당좌예금 계정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1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억까지만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하고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1억 이상, 뭐 필요에 따라 30%, 50% 이래서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조기에 속하는 겁니다. 각종 예금. 또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종류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다음 중 현금이 총 얼마냐? 뭐 그런 게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용어 정도만. 키워드는 뭘까요? 단기. 그러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단기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재고재산을 빼면 전부 다 당좌로 가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죠. 매출 체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럴 거면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 주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상거래 시 사용하는 계정이다.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둘 다 밑에 뭐라고 쓴다고요?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 아까 어떻게 썼었죠? 외상 매출금이 1억이다. 근데 대손충당금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6억만 쓰는 겁니까? 전체 다 쓰는 겁니까? 아까 이렇게 보자. 외상 매출금 10억, 대손충당금 4억. 그래서 6억이다. 요렇게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6억만 쓴 겁니까? 요렇게. 그럼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외상으로 판 것은 10억인데 4억을 못 받았구나. 상대가 파산했구나. 그래서 못 받아서 결론은 6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 대손충당금을 아까 뭐라고 이름을 했었죠?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그냥 평가 계정 이렇게. 아, 자산에서 마이너스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구나. 회계에서는 말입니다. 마이너스를 요렇게 잘 안 씁니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거나. 이게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00, 100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계정 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선급비용, 미수수익. 둘 다 앞에 단어가 딱 빠지는 순간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데 앞에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재무상태표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개념만 찾아봐요. 선급비용. 앞서 한 것처럼 이렇게요. 우리 실제 자동차 보험 넣을 때 말입니다. 매달 지급합니까? 1년치 한꺼번에 줍니까? 실은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매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지금 두 달 후에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게 아닌데. 근데 미리 줬죠. 선급보험료.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것은 내가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거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편익이 살아있는 거니까 이는 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거 통칭해서 그냥 선급비용. 선급금? 이제 이것도 앞서 말했듯이 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냐 비정상 영업 활동이냐 막 이런 기준으로 좀 구분하긴 합니다. 자, 용어들 한번 쭉 구경하세요. 재고자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그게 뭐 시험에 바로 나와요. 상품, 제품, 반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문제가 오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건설회사는 이 토지를 사용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따져야죠. 네. 아무런 말이 없다면 판매 목적이겠죠. 그럼 그게 결론은 뭔가요? 원재료가 된다는 뜻이겠죠. 토지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대처하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 표현 한 번 더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계정 과목이에요. 정확한 계정 과목.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뭘 정리한 겁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그냥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일단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본은 5가지라는 거.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거야. 이 정도만요. 자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산은 크게 2개. 유동, 비유동. 유동은 다시 2개. 당좌, 재고. 비유동은 4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당좌 종류는 뭐가 많더라. 당좌 종류는 뭐가 많더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들을 활용할 때 주로 써먹는 거지. 그 자체 뭐 선급보험료가 한 문제로 나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나와요. 뭐 선급보험료 12개월치를 오늘이 8월 6일이죠. 8월 6일 보험료 1년치를 1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오늘 입장에서는 자 그냥 아직 붕괴하는 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걸 한번 붕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 했습니다. 보험료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손익계산서죠. 손익이니까 비용은 어느 쪽에다 기록할 겁니까? 차변에 이렇게 보험료 12만 원. 당연히 현금으로 준 거겠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편의상 8월 1일로 합시다. 8월 1일. 자, 8월 1일 날 1년치 보험이니까 7월 31일까지입니까? 요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요게 몇 개월치입니까? 4개월치는 정상적인 처리를 한 거예요. 문제는 요 8개월치가 문제예요. 80만 원. 이건 먼저 지급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선급 보험료 8만 원. 여기 8만 원 뭘까요? 오케이, 보험료. 이렇게 해결 처리됩니다. 이게 이제 붕괴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1년치를 먼저 주는 바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때가 결산시죠. 그러니까 결산 이전에는 상관없어요. 결산 이전에는. 그럼 결산 시점이 되면, 그럼 결산 시점이 되어서는 정확하게 그 해의 수익과 비용을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건 다시 가져와야죠. 이렇게.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아이씨 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본 전제를 했습니다.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해보시다가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지금 결정하면 안 돼요. 6개월 지나면 돼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일단 기본 몰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 방법을 파악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지 하나는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차변, 비용, 대변, 수익. 그러면 각각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근데 그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 개념 가지고 모든 거 하면 돼요. 모든 거. 그럼 넣을 때마다 편한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기 없깁니다. 자, 여기 보면 붕괴법칙이라 해서 막 적혀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다 암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 전제는 심심할 때입니다. 심심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자, 1번 지문만 한번 보세요. 1번만.
다음 주 내지는 한 셋째 주 되면 이제 붕괴할 겁니다. 그날 하루 왼종일 붕괴만 할 겁니다. 그럼 지칠까봐 다른 거 하다가 붕괴하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똑같습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은 똑같죠. 그러니까 붕괴할 때는요, 가장 자신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현금. 그래요, 현금.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근데 현금으로 매출해 상품을 뭐 했다는 겁니까? 팔았죠. 그럼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가 원래 어디 쪽이었죠? 차변. 그럼 차변 쪽에다가 현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은 일단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금액은. 그 다음 여기다 계정 뭘 써줄 건지를 최대한 고민해 보면 돼요. 이 경우는 쉽죠. 그럼 이거 보고 해석 가능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붕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거 딱 보면 아,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산이 감소했구나.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노느냐? 다음 중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소한 보시고 해석은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붕괴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붕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문만 보고 그냥 거기서 계정 과목 찾아내고 그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붕괴는 몰라도 괜찮다고요. 근데 붕괴 괜찮아요. 재밌어요. 나는 붕괴를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상업계 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부기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달 다니면 붕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잘하면 우리 시험 문제 한 개 정도 추가로 더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 예. 음. 그렇죠. 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그랬더니 막둥이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안 해. 조금 하시면 돼요. 조금만. 금방 확 따라올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